태양을 잘 피하고 계십니까? 태양을 피하고 분쟁도 피할 수 있는 법과 함께 하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만 피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억수로 내리는 비도 피해야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리는 슬픈 비는 제가 다 닦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슬기로운 여름 생활을 위해서 뭐니 해도 좋은 보양 음식이 최고죠. 좋은 보양 음식 같은 데이터를 배달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무더위를 벗어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싶으시죠? 여러분에게 천국을 선물해 드리고자 하는 남자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오프닝 인사를 좀 드려봤는데 근데 저는 없어서 서운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네, 유일하게 또. 예. 오늘 고시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다래끼가 났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 여름 정말 슬기롭게 보내려면 또 가끔씩 찾아오는 여행이라는 이 특효약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든 걸 다 훌훌 벗어 던지고 진짜 네네. 여행 한번 다녀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해외여행 가셨다가 법 때문에 황당한 일 당하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오랜만에 여름에 기억해야 할 해외 법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하면은 이제 여행 하면은 바다, 바다 하면 수영복 이렇게 연결되는데 수영복 스타일 어떤 거 선호하세요? 본인이 입는 걸로. 아니, 남성들도 그치, 사각이 있고 사각이 있고. 제가 보기 좋아하는 수영복 말고 있어요. 제가 입는 거요. 본인 스타일. 예. 사실 남자들은 보통 수영복 스타일 원하는 스타일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바다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물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하긴. 뭐든 근데 괜찮거든요. 사실 수영복도 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딱 몸에 붙는 그런 바디수트 같은 것도 있고 좀 펑퍼짐한 것도 있고 여성들은 더 다양한데 프랑스 해변에 가려면 이 수영복 꼭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공공 수영장 그런 곳에서는 사이클링 쇼츠처럼 딱 달라붙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딱 달라붙는 스타일의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드복과 같이 이제 트렁크 수영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입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찍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네. 홀리우드. 아니, 발리우스 있잖아요. 인도의 인도, 뭄바이. 인도.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는 바닷가고 원래 절벽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셀카 금지법이 있습니다. 셀카를 찍다가 여기서 추락해 숨지는 그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는 난간 해안 지역 같은 16곳에 이 셀카 금지 구역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셀카 찍다 걸리면은 2만 원의 벌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뭐 좀 약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셀카 금지법이 있는 이런 절벽, 이것도 좀 특이하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혼여행을 갈까 말까 고민했었던 몰디브 네. 아시죠? 네. 예. 몰디브가요. 성경책을 소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인구 43만 명 중 99%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라서요. 예. 이 관광객분이라도 이 성경책을 소지하면은 추방 당할 수도 있다고. 네, 저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른 곳으로 다녀오셨군요. 네, 그래서 하와이로. 야, 근데 정말 세상에 참 특이한 법도 다 있네 하시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해외 관광하다가 현지법 때문에 불편한 일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남태평양, 사모아 이 나라 다 같이 한번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심지어 사모아를 다 같이 가고 싶다고. 다 같이 가자. 왜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성들한테는 되게 좋은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아내 생일을 잃어버리면 감옥을 간다. 진짜요?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생일을 왜? 감옥에 간대요. 네,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법이 있다고 하는데 남태평양의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사모아라는 곳이.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내가 남편이 내 생일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하룻밤 동안은 남편이 감옥에 수감될 수 있는 또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이 애정, 서로에 대한 관심
이런 정서적인 교감, 오. 주고받는 또 선물 속에 싹트는 마음 이런 알겠어. 것들이 어쩐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그래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고하려고 다 같이 가려고 하시고요. 글쎄요, 선물 받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감옥 가는 게 날 수도 있어요. 나 아내 생일 잊어버리고 집에 있으면 여긴 지옥입니다. 지옥.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편들의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은 그러네. 맞아요. 약간 좀 예. 격리를 시켜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좋은 곳이네. 보호 차원에서 나온 법이군요. 예. 저기 네. 재수 씨 생일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6월 20일. 오, 6월 20일. 오, 오. 바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려고 나왔어요. 했어요.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저는 너무 다행히 결혼 기념일과 같아서 한 번에 자, 가네. 야, 그것도 현명하네요. 만약에 이거 잊어버리면 둘다 잊어버리는 거라서. 야, 이거는 하루 안 끝날 가중처벌이다.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이틀은 묵어야 될 것 가중처벌이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 사모아라는 섬이 지구에서 또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라고 하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보신 분들 모아나의 배경이 된 그곳입니다. 정말 그림 같은 곳에서 아주 독특한 법이 또 있네요. 여튼 그건 또 이제 사모아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김기리 씨는 또 좋다고, 예, 그래도 또 아직까지 신혼이고. 네네. 예. 너무 행복합니다. 절대 뭐 잊어버릴 일이 없죠. 저는 사모아 갈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예. 자, 해외 이색 법률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그게 또 각 나라의 나름의 전통이거나 또 생활 방식에서 온 거니까 어떤 국가로 여행을 하시든 그곳의 생활 법률은 좀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또 우리 나름의 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어떤 입법 고수가 나오실지 입법자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난 사고라든지 또 해양 관련된 분쟁 사건들이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불리한 면이 당연히 있을 거고 사실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몇 달 정도씩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막상 가는 날 이게 몇 시간씩 지연이 되고 하면 과연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는지 25년 법조인으로 살다가 이전 3기 드디어 부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매력 포인트라는 곽규택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곽기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회기 초반 역시나 국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아무래도 법안을 소개할 기회가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막상 국회에 와 보니까 정말 여야 간의 이 전쟁터 같은 분위기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있어서 그런 역할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작 준비했던 법안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이전 3기 도전하면 된다. 예, 결국 이제 또 국회로 예. 오시게 됐고요.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 소감과 더불어서 요즘 어떻게 보내시는지 근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이제 부산 서구 동구에서 2번 경선에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3번째 경선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본선까지 진출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뭐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한 것들을 국회 와가지고 조금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여야 간에
아주 대립도 치열하고요. 예,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원래 생각했던 그런 개인적인 법안이라든지 지역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지역구가 어쨌든 부산에 있으시기 때문에 네. 좀 오며 가며 굉장히 좀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이제 금요일에 부산 가서 지역분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또 지역 행사에서 참석도 하고 또 지역 현안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지역의 우리 구의원, 시의원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짜 바쁘시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네. 말이죠. 의원님 소개할 때 또 이제 매력이 호탕한 웃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 우리들의 법 식구들도 굉장히 웃음이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웃으면서 한번 의원님만 맞이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기리 씨가 또 잘 알고 있네요. 너무 가식적이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웃습니다. 네. 아유, 무슨 그런 말씀. 근데 진짜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웃음은 보는 사람도 함께 기분이 좋아지는 웃음이 진짜 좋은 웃음인데 딱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진짜 매력 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웃는 모습 보면서 아니 지금 이름도 그렇고 이게 어디 좀 많이 겹치는데 느낌이 있는데 하는 분 계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 영화 감독님 중에 우리 곽경택 감독님이 이제 형제지간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예. 형님이신가요? 그렇죠. 5년 위 형님이죠. 예, 예. 그렇게 예. 되시는군요. 예. 닮으셨어요. 눈매도 그렇고 인상이 닮으셔서 많은 분들이 매칭을 하실 것 같은데요, 형제 사이로. 근데 보통은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닮았다 하시는데 네. 따로따로 보는 분들은 형이랑 별로 안 닮았는데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형님은 약간 둥근 스타일, 저는 그걸 약간 늘려놓은 스타일. 정확하시네요. 정확하시다. 정확하세요. 맞네요.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처음 본 분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또 친근감 있게 또 다가설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네. 이제 유세장에 직접 또 형님이 나와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좀 응원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주민들도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들이 많거든요. 그 전통시장 안에 이제 유색차가 들어가면 좁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상인분들이나 또 손님들께서 막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좁은데 차를 가지고 오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곽경택 감독이 마이크를 잡죠. 네. 여러분 곽경택 감독입니다 하는 순간에 열광의 도가니 혼란이 열광으로. 그렇습니다. 예. 가게 안에 계시던 상인분들도 나오시고 손님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곽경택 감독 왔다고 환영해주고 예, 그런 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됐었죠. 왜냐면 예. 실은 그 부산이라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그 명작 친구를 네. 그 대작을 찍었기에 아마 더 친근하게 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또 학교를 나왔어요. 예. 나왔고 촬영한 장소가 대부분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곽경택 감독 하면은 정말 우리 지역의 감독이다. 예, 부산의 감독, 친구 같은 감독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호응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런 형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혹시 좀 축하의 말씀을 건네든가요? 당연히 축하 말씀해주죠. 해주고 또 형님도 저하고 몇 차례 선거를 같이 겪으면서 이제 실패만 좀 해봤으니까 굉장히 아쉬워했었는데 이번에 된 다음에는 사람 일이라는 게 때가 있는 것 같다. 예, 영화도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서 흥행되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는 흥행 운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이 선거도 그때 맞는 운이 돼야 되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형님은 정말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시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누님은 또 영화 제작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예술적 재능이 좀 넘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의원님도 어떠세요? 좀 그런 끼가 좀 많으신 편이세요? 원래는 다 그런 끼가 없었어요. 예, 없었고 그래요? 저희 형도 원래는 의대생이었다가 본과에서 적성이 안 맞다 해서 이제 영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누나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전에는 영화사의 기자로 그냥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적인 재능이라는 게 어느 순간 노력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발현이 된 것 같고 집안 내력 자체에 무슨 예술이 있거나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위로 그렇게 형 누나의 길을 보면서 하지만 또 정치의 길을 예. 국회의원의 길을 꿈꾸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셨을까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정치인이 돼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제 고향을 떠나 있다가 부장 검사를 할 때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부산이 해운대 또 광안리 쪽은 막 발전을 하는데 제 고향인 서구 동구 지역은 계속해서 좀 낙후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 생활 마치고 꼭 부산 고향에 와서 변호사 생활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내 고향인 원도심 서구 동구를 조금 살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법조인 25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만 검사신지는 몰랐는데 검사 15년, 변호사 10년 딱 그렇게 했네요. 야 이게 그럼 우리 저 형님이 잘못하셨네. 영화 속의 검사님들은 이렇게 안 생기셨어요. 죄다들 말이야 이렇게 좀 근데 이렇게 호탕하게 예, 친근하게 웃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제 형님 얘기는 여기서 끝. 아, 예. 이제는 오롯이 정말 네. 예, 우리 의원님의 입법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예. 어디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 오늘 몇몇 법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곽규택 의원님의 법안의 타이틀은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평생 친구와 같은 법. 이 국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원님의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법안 뭡니까? 자, 곽규택 의원님의 평생 친구와 같은 법 그 첫 번째는 해외로 빠지는 소송 비용을 막아라. 해사법원 설치법입니다. 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6종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해사법원이 따로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 법안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역별로 법원들은 있죠. 그런데 크게 민사, 형사를 다루는 것으로 분리가 돼 있고 그런 일반적인 체계 외에 특정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원은 특허법원이 있습니다. 대전에 그 특허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특허법원이 있는데 해사법원, 그러니까 해상 사고라든지 해양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다루는 전문 법원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이제 부산에 설치하겠다 하는 게 해사법원 법안 내용입니다. 이 해사법원이 없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해외로 쉼없이 유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조금 더 상황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 전문 법원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조금 신속하게 또 전문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법원이 없다 보니까 해난 사고라든지 또 해양 관련된 분쟁 사건들이 외국 법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불리한 면이 당연히 있을 거고 또 국내에서 진행하게 되면 각종 그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이 어쨌든 국내에서 쓰이는 건데 그것이 다 외국 법원 소재한 곳에서 쓰이니까 상당한 소송 관련된 비용들이 해외에서 지출된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국내 해사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앞바다에서 어쨌든 해양 사고가 나도 예. 지금은 이제 해외 법원을 통해서 결론이 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외국 회사하고 우리 간에 해상 운송 관련된 계약에서 큰 분쟁이 생겼다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서 그걸 다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있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들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양 사고 관련해서 좀 이걸 처리하는 데가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은 그 서울과 부산에 그 법원 내에 전담 부서는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는 있는데 그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립된 법원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담당하는 판사님들의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사안이 생기는 것에 비해서 또 그런 전담 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도 있죠. 예, 그런데 해사법원이 생기면 조금 더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판사님들에 의해서 조금 더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또 뭐 증거를 낸다든지 또 감정을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사건 관계인들이 편하게
예,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재하고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는 있는데 네, 그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법관분들이 일반 사건도 같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2, 3년에 한 번 또 보직 변경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어떤 고도의 좀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좀 따라가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국내 선사하고 기업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터졌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이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문 중재소나 해상 법원에 이거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한 건의 회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용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요. 10억 원 가량이 든다고 해요. 정말 큰 비용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회사 분쟁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큰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싱가포르나 이런 인근의 회사 법원이 있는 곳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막아보자 이런 네, 취지에서 네. 법안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약 국내에서 그런 관련 사건 된 소송 비용이 한 5천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 비용들은 아예 추산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외국 법원에서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회사 법원을 통해서 처리한다면 아무래도 국내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의원님 그렇다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시는 이 회사 법원 관련해서 법안의 내용도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쉽게 비교를 한다면 이제 특허 법원을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특허 관련된 사건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특허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은 바로 대법원으로 사건이 진행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거치는 것에서 한 단계를 줄인 거니까 그만큼 사건 처리에 있어서 시간이 절약되는 면이 있죠. 소송 기간이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특허 법원을 모델로 해서 회사 법원을 좀 부산에 해상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만큼 사건도 많이 생기고요. 그런 법원을 부산에 두면 소송 진행하기도 편하고 또 마찬가지로 회사 법원에서 사건이 끝나면 바로 대법원으로 진행을 시키게 되면 그만큼 사건 처리하는데 기간도 줄고 예,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회사법원 같은 게 생기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당연히 그런 회사법원 사건에 좀 특화돼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그 분야, 뭐 해상법이라던가 관련한 무역 분쟁 관련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법조인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가 또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특허법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겼을 때에 비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특허법원에 필요한 그런 전문 지식을 갖춘 판사님들이 계속 축적이 되거든요. 그럼 회사법원도 생긴 이후에 특별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은 법원의 전문성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아주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네, 현재 회사 법원이 뭐 10개가 넘는다라는 네, 예. 얘기가 있는데 진짜 어떻습니까? 해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같은 곳은 그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정도 회사법원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영국 런던에도 회사법원이 있고 또 싱가포르에도 회사법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경제 규모도 저희보다 훨씬 크지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일찍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하는 마당에 저희도 이 해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는 전문 법원이 빨리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중국에 지금 11개 회사법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까지 보니까 한 30개 정도가 또 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만 이게 연 1조 원 정도의 그 해양 지식 산업으로 좀 육성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법원 들어오면 덩달아서 해운업을 포함해서 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까지 같이 이제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지식산업 시장이 열린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부산에 생기면 그것만 해서 그 아까 말한 소송 비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업까지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부산에 그 해양 관련된 각종 국가 기관들이 있고요. 또 해양 심판원도 위치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더욱더 전문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이 해사 법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곽 의원님이 부산에서 일을 하셔서 그렇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 냉정하게 이 해외 상황을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물류량이 가장 많은 곳에 예. 해사 법원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산에 예, 예. 해사 법원이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인천도 있고요. 네네. 다른 뭐 항구 도시의 기능을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처음 생기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건이 제일 많은 지역에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뭐 복수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출발 단계니까 그런 사건 수라든지 또 해상 운송량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부산이 아무래도 제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부산뿐만 아니라 정말 이 수도권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도 많은데 네, 예. 예, 지역 균형 발전 면에서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예.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디 22대에서 또 잘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 보겠습니다. 곽규택 의원님의 평생 친구 같은 법안 그 두 번째는요. 항공지연 결항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바로 항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과연 어떤 내용일지 이 항공사업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조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탑승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정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10시간 넘게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이 대기를 하다가 어떤 분은 탈진도 하시고 예, 그런 아주 좀 사건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외국으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비행기에서 그런 사고들이 생겼을 때 지금 과연 우리가 그런 일정 손실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피해에 대해 가지고 과연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거든요. 각종 우리나라에도 좀 저가 항공사들이 생기고 하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건데 이럴 때 좀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객 입장에서 어떤 피해를 좀 적극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공사업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해외로 가는 항공편도 그렇습니다만 국내선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용하는 이유가 즐거운 마음의 여행 아니면 정말 그 사업차 예, 예. 정말 시간이 돈인 분들인데 전부 다. 예, 예. 근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진짜 공항 갔을 때 딜레이. 그렇죠. 이런 지연의 문제. 예, 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한참 이제 일하면서 회사 다닐 때 이제 부산 창원에 내려갔어야만 했어요. 이제 막 급박합니다. 막 압수수색이 나온다 그러고 막 당장 가야 되는데 팀장님이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저도 첫 비행기 끊었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부랴부랴 다시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몸을 실어서 가까스로 도착했던 경험이 있는데 비행기 연착하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죠. 지금도 예. 아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방송 일정 같은 경우는 당일날 뭐 스케줄에 맞춰서 이 비행기표를 잡는 것보다 저희가 불안하니까는 꼭 그 전날에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아무래도 뭐 의원님은 부산에 계시니까 비행기를 많이 또 그렇죠. 이용하실 텐데 예. 지연이나 결항 예. 많이 사실 굉장히 많죠. 많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아주 지역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몇 시에 시작한다 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것도 좀 여유 있게 네. 시간을 맞춰서 다 해놨는데 막상 비행편이 지연되거나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어떤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이제 오히려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죠. 예.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해외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몇 달 정도씩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 스케줄도 다 준비를 해놓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막상 가는 날 이게 몇 시간씩 지연이 되고 하면 과연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전 팀장이 항공기의 지연 혹은 결항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한번 짚어주시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련해서 항공기 운항 지연 결항 통계를 내놨는데 보니까 202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항공기 운항
배상 편수가 12만 175대인데 이 중에 그러니까 정비로 인한 겁니다. 지연 결항편이 총 750대나 됐다고 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이게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고요. 지연이나 결항되면은 사실 고객들은 그때마다 어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일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굉장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가 사실은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 보상이 되고 있었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피해 보상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이제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항공기 정비라든지 연계 관련해서 항공사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피해 보상을 면제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항공사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에 추진하려는 법안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을 물론 항공사에서 증명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항공사에서 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좀 증명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노력이 미흡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항공기 지연이라던가 뭐 항공기 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그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증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담고 계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상법도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피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좀 작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현실화할 수 있도록 높이는 것도 포함돼 있고요. 예. 근데 이 해외에서는 결항이나 지연이 되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 보상 체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최근의 사건도 사실은 그 원래 취항을 하려고 했던 그 유럽 쪽에는 항공사의 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으로 가는 편에 항공 지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 원래 예정돼 있던 비행편을 돌린 거예요. 예, 돌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를 갑자기 배치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야 될 승객들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만큼 유럽에서는 강하게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유럽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좀 항공사들에게 책임을 좀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덧붙여드리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좀 다양한 제도들이 좀 만들어져 있더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초과 예약 이게 이제 약간 오버부킹이 좀 많아요. 뭐냐면 이제 혹시나 취소되거나 안 오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좌석보다 좀 많이 파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못하는 경우 250에서 한 600유로 정도를 보상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이제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5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은 미사용된 항공권을 환불해주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지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또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이상 지연되면은 다과나 식사, 그다음에 2번의 전화 사용, 그다음에 전신 팩스, 이메일 이런 것도 제공한다고 하고 그날 만약에 이 다음 편으로 못 보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그 다음 날의 항공권까지 다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흐뭇하게 보시네요. 예, 아유 전문성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보좌관으로 좀 모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려면 욕심낸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항공사의 잘못인데 뭐 이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네네. 혹은 그 기후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좀 면제가 된다고. 그렇죠. 근데 너무 공교롭게 지금 의원님 계시고 탐내는 인재가 있고 저 맞은편에 진짜 보좌관님이 또 앉아 계시는데
옆에 자리 바꾸실래요? 야, 오늘 아주 팽팽한 긴장감 속에. 네. 근데 긴장감을 느껴야 될 지금 어떻게 보면 대상은 또 항공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 의원님은 또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정비상의 이유 이렇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다 사실 면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공사들도 운항 지연에 대한 어떤 대비랄까 이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공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 그런 항공사들도 자체적으로 그런 대비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좀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안만 저희가 살펴봤는데도요.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면서도 또 무엇보다 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담긴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역구, 이 부산 서구 동구를 위해서도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죠? 우리 지금 부산 지역이 물론 다른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방 도시들이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고 소멸 도시들이 등장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부산에 있는 원도심 쪽은 다른 도시의 원도심과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 초고령화가 되고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 도시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 지역 전체 국회의원들 여야가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는 부산의 좀 금융, 물류 중심지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여야 공통 1호 법안으로 함께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서 또 여야 간 부산 지역 의원들이 함께 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의원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벌써 시간이 훅 갔습니다. 네. 예. 어떠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인사하시죠. 고맙습니다. 저 부산 갑니까? 부산 가셔야죠. 여기 지켜야죠. 예. 마음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저는 우리 곽규택 의원님께서 국민과 하나가 되어 좋은 입법을 많이 좀 발의해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시기를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아무래도 영화 친구의 그 명대사를 좀 패러디해서 마무리 인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명대사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내가 네 보좌관이가. 네, 잘 바꿨네. 좀 바꿔봤는데 정말 우리 곽 의원님의 행보를 보좌하고 싶고 그리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잠깐 여기도 떠드는 거예요? 그 대사가 자연스럽게 보다가 떠올랐어. 내가 네 보좌관이. 예. 나 그러고 싶다. 임재 변호사는 어떠셨어요? 저는 또 삼행시 보좌관의 기본 덕목이 어떤 센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창의성과 네네. 제가 한번 난리 났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오늘. 운 좀 띄워주세요. 곽 곽경택 감독 동생 곽규택 의원이 규칙 법을 그렇게 잘 만든다 카대 특별한 형제 아닌가? 네가 보좌관이가. 야, 오늘 아주 의원님 오늘 굉장히 흡족한 실체로 가실 수 있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22대 이제 국회 입법 활동 그 계획과 포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항상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이 있을 거고요.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이 있을 겁니다. 항상 양쪽을 다 잘 살피고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좀 정쟁이 너무 심한 상태긴 한데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여야가 모두 국가 발전 또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협력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속에서 또 우리 지역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늘 좋은 활동과 성과로 이렇게 호탕한 웃음, 항상 매력 포인트일 수 있는 곽규택 의원이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뭐 게시판에 비방글이라든지 특히 연예인, 유명인에 대한 악성 댓글 요즘도 기승을 많이 부리는 것 같은데 악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 시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실시간으로 막 악플이 올라오고 네네. 어떤 분은 굳이 쫓아다니시면서 저를 사실 싫으면 안 따라오면 되는데 네네. 따라오셔가지고 계속 이제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워낙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예. 제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출연하고 하는 거에 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관심을 또 표명하시는 거니까. 이게 한때는 진짜 뭐 연예인 혹은 스포츠인 쪽으로 국한이 됐다면 이제는 진짜 뭐 아까 뭐 얘기 나온 대로 이 너튜브 쪽이라든지 네. 인플루언서들 네. 이들에게도 좀 뭔가 그 악성 댓글들이 가리지 않고 달리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하죠. 맞습니다. 이 악플 등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범죄 신고 건수가 29,258건이나 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신고가 늘면서 검거 건수도 증가를 했는데 같은 시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범죄 검거 건수는 18,000여 건으로 2017년에 비해서 무려 2배 가까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정말 모욕적인 악성 댓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나름 정당한 사유나 혹은 표현의 자유로 허용될 수 있는 댓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과연 그럼 그 적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사연을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여의 내 절친 달길이 누구신지. 그 유명한 윤삼아? 역시 성공이군. 친구 나야 나 1초 배영준. 어우, 야, 진짜 이 개조 잘 됐다. 이제는 한 5초 정도 되는 것 같아. 부럽다. 야, 너도 한다고 했잖아. 이거 언제 성형하는 거야? 나 표 안 나? 나 이미 지금 한 건데. 에? 어디 보자. 약간 축유가 된 느낌? 추규? 그 장성규 나 진짜 이거 완전히 폭망했네. 내가 이 의사를 잘 가만 안 둘 거야. 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내가 최최차차 차은우로 해달라고 그리 애원했는데 이게 지금 추규를 해? 야, 욕심이 과했네. 그냥 수정 좀 해달라고 해. 아니 안 된대. 완벽한 수술이라나 뭐라나. 내가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지 내가 그 병원 게시판에 내가 이미 퍼부어 됐어. 뭐라고? 너 설마 욕한 거 아니야? 아마 오늘 그 의사 기분 폭망할 거야. 원장님, 아우 큰일 났어요. 아, 임간 오늘 또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난리 부르스지? 원장님 어제부로 완전 떵손 됐어요. 덩손? 내가? 나 금손이잖아. 그 찬으로 만들어달라던 그 발길이 씨 있잖아요. 여기 게시물 좀 보세요. 떵손. 이런 말도 이 게시물에 작자가 지금 댓글까지 단 거야? 딴 사람 댓글에 답단 거 보니까 다른데 여기저기 병원 다 소문낸 것 같아요. 아주 발길이가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구만 그냥 아주. 자, 당장 전화 걸어. 네, 기리기리 발길입니다. 누구? 자, 발길이 씨, 나 금손 의사야. 당신 5만 군데 날 아주 떵손이라고 떠들고 다녔다며? 이게 웬일? 떵손 맞잖아요. 난 최최차차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차라리 하늘에서 별을 따다 달라고 그래. 아니, 됐고, 이거 당신 이거 모욕죄야, 알아? 모욕? 너너너너. 굳이 죄를 묻자면 진실한 죄.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이 적반하장은 뭐지? 내가 이 발길이 내가 가만 안 내가 발기발기 내 찢어버릴까? 변호사 불러! 예, 쌀. 저기 극 속에서 제 이름이 네. 이게 어떤 뜻인 거죠? 이게 지금 아마 저기 김일중 아나운서가 얘기한 발기발기 찢어버린다 그 얘기겠죠? 예, 발길이가 네. 그렇죠. 예. 지금 성형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형 상황은 약간 각색이 됐는데 정황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 2022년 A 씨가 자신의 얼굴을 성형한 의사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표현의 글을 여러 곳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멈추질 않고 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회원들이 병원 그 정보를 요청하니까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방송인데 이 똥손이란 표현은 괜찮은 건가요? 아, 당연히 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실제 사건 속에서 나왔던 표현이니까 네네. 예, 그래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똥손에 대한 여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이는요?
예? 발길이는. 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심심한 위로를 좀 전합니다. 발길이 씨에게. 아, 근데 이게 어쨌든 모욕 혐의로 좀 재판에 넘겨졌다는 거잖아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모욕죄에 문제되는 거는 항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잘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발연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행 너무 못한다 발진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건 그럼요. 분명히 기분이 나쁜데 과연 이것이 형사처벌이 되는 모욕죄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렵네요. 애매하죠. 네네네. 아니, 연기라는 게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이걸 선긋기가 힘들어서 저는 모욕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법원에서 이것이 실제로 모욕죄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일단 모욕죄가 인정이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수술해준 의사에게 덩손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보자면은 이 덩손이라는 것이 어쨌든 손으로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개인의 어떤 명예나 신용을 저해할 만한 표현이고 이 표현을 한 사람이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 그러니까 수술이 잘 안 됐다거나 피해를 봤다거나 그런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걸 공공연하게 이런 표현을 한 거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병원 측의 그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그냥 전달했을 뿐이고 이거를 모욕하려는 어떤 고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인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MC님이랑 저랑 둘이 1대1로 있다가 싸우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서로 나쁜 말들, 서로 상처 주는 말들 막 오갈 수 있잖아요. 둘만 있을 때. 그냥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까지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제가 이렇게 싸워서 감정이 격해진 이 부분을 가지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방송사 게시판별로 막 이렇게 남겼다면은 공연성, 전파 가능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모욕을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널리 이런 얘기를 퍼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이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한데 모욕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 아유, 뭐 노란색 옷이 자기가 잘 어울릴 거라고 지금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되게 해맑게. 아유, 저 정말. 지금 벌써 상처 받았어. 저 벌써 상처 중. 맞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예를 예. 잘 들어주신 누군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맞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노란 옷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거야 하면 모욕죄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지금 4명밖에 없는 이 상황 이런 분위기 지금 말하고 있는 앞뒤의 뉘앙스 누구라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은 저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임주혜 변호사를 가리켰구나 정도로 특정이 된다면 그때는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예시로 지금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 덩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덩손은 사실 참 약한 표현이에요. 요즘에 우리 톡방이나 어디 SNS 보면 뭐 은어며 비속어들 정말 많이 쓰는데 그럼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전파 가능성이나 공용성 요건이 충분히 충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그런 메신저 창 같은 거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그런 언사를 충분히 듣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을 좀 비난하는 표현이라던가 저속한 표현 그런 부분을 썼다면은 이제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모욕죄로 걸릴 사람이 또 꽤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 그 연예인들 아니면 공공인들에 대한 그 악플 세례들 판결이 좀 매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용팔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용팔이? 네. 그 드라마 용팔이 그거 말하는 건가요? 뭐 이게 돌팔이 의사? 아 그건 아니고 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조금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용팔인데 B 씨라는 분이 2021년에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신 컴퓨터 부품을 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해당 부품이 품귀 상태였다고 해요. 원래 품귀가 아니었으면 이 제품 가격이 20만 원이 원래 제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 씨가 C 씨가 폭리행이라는 생각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다라는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은 무죄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감도 좀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덩손이랑 용팔이 이거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애매한 판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용팔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죄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 부분 모욕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심과 대법원에서는요. 용팔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폭리행위, 지나치게 비싸게 팔고 있는 이 폭리행위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고 다른 글에서도 이 폭리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용팔이라는 표현이 단 1회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난의 의도보다는 공익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리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무죄로 선고가 되었죠. 야, 그러니까 공연성이나 특정성뿐만 아니라 표현 횟수라든지 논리성 이런 것까지 다 판단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이걸 보게 되는데 모욕죄는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그런 표현이 저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지겠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일단 덩손이라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던가 뭔가 정보 전달의 목적보다는 그 상대방의 어떤 명예나 그런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실추시키기 위해서 쓴 표현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모욕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고 해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좀 인정이 되고 이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 자체는 좀 모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처벌이 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발길이의 한 줄평, 김길이의 한 줄평 오늘 들어볼까요? 모욕죄 성립되는 건가요, 지금? 아주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오늘 두 가지 명언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남이 욕을 하면 너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욕설을 욕설로 되돌려주는 기술은 상스러운 자들의 몫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예쁜 말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욕설과 악플은요 때로는 사람을 찌르는 창이 돼서 심각하게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법,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줄 법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